우리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찾아봤더니 다사하다 또는 다사하다라는 이 다사스럽다의 잘못된 말이 아니라 다사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구별을 해야겠지만 이 다사스럽다의 잘못된 말로 다사하다는 없는 말이고, 그리고 그때 다사스럽다는 한자어지만 사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다사하다라는 말은 이는 고유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어로서 만약에 시험을 물으면 그 경우에는 이제 문장을 주고 묻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무슨 말을 했냐면 다사스럽다의 의미를 물어봤다고 했죠. 다사스럽다가 맞냐 다사하다가 맞냐 이 질문보다는 다사스럽다의 뜻이 뭔가 이 의미를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낱말 뜻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16번을 보는데요. 다음 중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 맞게 된 거. 우리 엎지르다 할 때 비읍 받침이 아니죠? 비읍 받침이 아니고 뭐야? 피읍 받침이죠. 엎지르다 하고 피읍 받침을 써야죠. 얘도 조심해야 돼. 에이다도 아까 게다나 설레이다나 목매다처럼 에이다라는 말은 없고 뭐라고 해야 돼? 에다. 그러니까 살을 에이는 추위가 아니라 뭐야? 살을 에는 추위가 되지. 그래서 에다 하고, 즉 살을 에는 추위하고 에다 하고 에다를 써야 되고, 다음에 영글다라는 말 표준어죠. 영글다 표준어로 역시 올라가서 영글다 여물다 역시 표준어인데, 당시 시험 낼 때는 영글다가 비표준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지만 영글다도 표준어가 됐으니까요. 역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영글다, 여물다. 또 역성들다 표준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그래서 영글다와 역성들다 둘 다 올바른 표기입니다. 다음 17번을 보면요. 예스럽다가 틀린 이유는 예슨 품사가 뭐예요? 예슨 품사가 관형사. 관형사라는 얘기는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체언이 와서 그 체언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것이 이 예시라는 관형사고요. 반면에 예는 뭐예요? 품사가 얘는 명사예요. 얘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니까 얘는 조사가 붙어서 얘부터 가능하겠죠? 또 예스럽다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옛이라는 말, 이는 관형사라 옛부터라는 말은 안 되지. 왜냐면 관형사 뒤에는 어떤 말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옛부터 안 되고 예부터, 그리고 예스럽다 안 되고 예스럽다. 여러 번 출제됐던 겁니다. 다음에 올그다라는 말도 여러분들 처음 보죠? 그죠? 틀린 말. 그리고 올그다가 아니라 뭐겠어? 뭐 옳다거나 올바르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틀린 말을 썼고요. 의시되다가 문제인데 이게 엄청 헷갈려요. 의시되다예요, 의스되다예요? 의스되다입니다. 의스되다. 그래서 의시되다가 아니라 의스되다. 의스되다가 자주 시험에 나오죠. 왜냐면 많이 헷갈리니까. 국어 선생님들도 출제할 때 지가 헷갈리는 걸 내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헷갈리는 것만 내지? 이러겠지만 국어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지가 헷갈리니까 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의스되다. 그죠? 그 다음 자지러지다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다. 자지러지다. 정답은 4번. 다음에 18번. 조그만 하다가 아니라 조그마하다. 조그마하다. 그러니까 여기 관형형 어미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마한. 그죠? 선생님, 조그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형이 뭐예요? 조그만 이렇게 쓸 때 기본형은 조그맣다지. 그건 조그맣다고. 그지?
조그맣다 하면은 그때는 조그만 이러겠지만 조그마하다라는 말의 활용은 조그마한이라고 표기해야죠. 다음에 짓무르다 맞나요? 예, 정답은 2번. 짓무르다는 되는데 뭐가 안 되죠? 짓물다가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짓무르다는 되는데 짓물다는 안 됩니다. 짓무르다는 되는데 짓물다는 안 되죠. 우리 머무르다 하면은 머무르다도 맞고 뭐도 맞아요. 머물다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짓무르다 하면 짓물다 될 것 같지만 짓물다는 없는 말, 짓무르다만 표준어. 자, 주책이다도 추가됐죠. 주책이다가 본래 틀린 말이었는데 주책이다가 틀린 말이었는데 추가됐어요. 그래서 주책 없다라고 해야죠. 주책이다도 맞고 주책 없다도 맞죠. 그래서 답이 두 개야. 18번도 짓무르다와 주책이다 둘 다 올바른 표기입니다. 자, 원래 주책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관이 있다, 소신이 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신 없이 굴거나 또는 주관이 없이 굴면은 너는 참 주책 없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책 없다가 맞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주책이야 주책이야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도 표준어로 하자. 주의할 건 원래 표준어였는데 비표준어가 된 사례는 전혀 없어요. 그건 전혀 없고 대신 비표준어였던 것이 다시 표준어로 추가될 수는 있죠. 그래서 지금은 주책 없다도 맞고 뭐도 맞아요? 주책이다도 맞죠. 불과 2, 3년 된 겁니다. 따라서 주책 없다, 주책이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지리하다 틀렸죠? 지리하다가 아니라 뭐라? 지루하다. 그래서 우리 규원가에 보면은 한 달도 30날 지리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리하다라고 썼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리하다가 아니라 지금은 표준어를 뭐로 삼았다? 지루하다. 그래서 한 달도 30날 지루하다. 지리하다가 아니라 지루하다. 자, 19번에요. 할 일 없다 정답이죠. 소리 나는 대로 할 일 없다. 할 일 없이, 할 일 없는 하고 활용하는데요. 이때 할 일 없이 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이, 특별히 계획 없이 이럴 때 씁니다. 그는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굴었다. 그럴 때 할 일 없다라는 말을 쓰고요. 반면에 내가 오늘 할 일이 없다. 계획상 할 일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써요? 할 띄고 일 띄고 없다라고 해야죠. 이 둘은 별개의 말이죠. 따라서 할 일 없이 하면은 무계획적으로 계획 없이 이런 뜻이 되고 할 일 없다라고 쓰면 그때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고 의미가 다르죠. 19번의 정답은 1번. 처부시다가 아니라 뭐예요? 처부수다. 어야 여야 여야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죠. 어야 여예요. 여 처부수다. 처부수다. 발음은 어떻게 돼요? 발음은 저가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은 처 하고 쓰고 발음은 처부수다. 그러나 표기는 처 여를 써야죠. 추스리다가 아니라 뭐예요? 추스르다. 즉 추스르다. 추스르다는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추스르다 하면은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뭘 활용해 보면 돼? 아나 어를 넣어보자고. 그럼 추스르다에 어를 넣으면 뭐가 돼? 추스르러. 그러므로 르 불규칙이죠. 추스르다 추스르러. 다음 치켜 올리다. 치켜 올리다가 아니라 축혀 올리다고. 치켜 세우다고. 치켜 세우다 축혀 올리다.
치켜 세우다, 축혀 올리다. 자, 얘네들은 즉 원래 표준으로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추가를 시켜줬고, 원래 표준어는 뭐예요? 추어 올리다, 또 추어주다. 추어 올리다, 추어주다가 원래 표준어죠. 추어 올리다, 추어주다는 무슨 뜻? 칭찬하다는 뜻도 있고, 또 아래에 있던 걸 끌어올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치켜 세우다, 축혀 올리다는 각각 하나의 의미로만 쓰이죠. 치켜 세우다는 칭찬하다는 뜻이고, 축혀 올리다는 바지를 축혀 올리다 하고 흘러내린 걸 끌어올릴 때 씁니다. 사실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치켜 세우다나 축혀 올리다가 그 예문에 있어 조금 혼동을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는 혼동을 가져오는 건 안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추어 올리다, 추어 주다가 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치켜 세우다는 칭찬하다는 의미로만 쓰이고, 축혀 올리다는 흘러내리는 걸 끌어올리다라고 씁니다. 19번에 따라 정답은 1번, 20번.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만 쭉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일단 갈짝거리다라고 했는데 발음을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리죠. 발음이 뭐야? 각작거리다예요. 그래서 리을 기억을 각작거리다죠. 각작거리다. 그래서 우리말 공부할 때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 특히 겹받침이 있을 때에는 발음을 정확히 해야죠. 그래야 표기가 어떤 표기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작거리다. 각작거리다. 그래서 리을 기억을 표기에 쓰고요. 국다라타 맞나요? 예. 그래서 국다라타 하고 국다에 다랏이라는 전미사가 왔을 때 이를 밝혀 적습니다. 그러나 4번에 보시면은 널따라타 할 때는 밝히지 않고 따라서로 적죠. 자, 왜 국다라타는 그 어근을 밝혔고 다랏이 전미사니까 얘를 어근이라고 말한 거야. 그렇지? 우리가 접사에 상대되는 말이 뭐야? 어근. 어미에 상대되는 말이 뭐예요? 어간. 그럼 질문. 국다라타에서 어간은 뭐예요? 그렇지. 국다라타의 어간은 국다랏. 그 다음 국다라타의 어근은 국다가 되는 거지. 그지? 국다라는 단어에 전미사 뭐가 온 거야? 다랏이 온 거죠. 반면에 널따라타는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시험장에서 국다라타는 위에 것처럼 쓰고 널따라타는 아래 것처럼 쓴다.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널따라타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고 국다라타를 발음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표기대로 쓴다. 이걸 알면 끝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때는 공식이 있죠. 다랏이라는 전미사가 붙을 때 앞에 오는 어근에 끝소리가 발음되면, 끝소리 국다하고 끝소리가 발음됐죠. 두 번째 음절이. 그러면 다랏과 만날 게 없단 말이야. 만날 게 없으니까 국다라타 하고 즉 어근을 밝히는 것이고, 반면에 널다에 다랏이 오면 이렇게 앞에 오는 어근의 첫 음절이, 이 첫 음운이, 겹받침의 첫 음운이 발음되면 그때는 이 비읍이 디귿과 만나서 즉 따랏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따라타 할 때에는 널따하고 리을이 발음되니까 소리 나는 대로 널따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얄따라타는 위에 거로 써야겠어요? 아래 거로 써야겠어요? 그렇죠? 얄따라타도 얄따하고 리을이 발음되니까 아래 걸 표기해야죠. 그렇죠? 자, 겹받침이 아니라 받침이 하나만 와. 그래서 높다라타 그래. 그럼 어떻게 써? 위에 거 아래 거.
그렇죠. 왜냐면 만날 게 없잖아, 다락과. 그러니까 그대로 높다랗다 하고 밝혀 적는 거죠. 굵직하다 맞나요? 굵직하다 맞나요? 틀렸죠? 근이 뭐예요? 굵다예요. 근이 굵다예요.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굵이라고 하지 않고 리을 기억을 밝혀야지. 굵직하다 하고 밝혀야죠. 그런데 넓다의 경우에는 비읍이 아니라 리을이 발음되니까 널찍하다 어떻게 써요?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그죠? 됐어요? 선생님 그런데 넙죽하다는 리을 비읍을 밝혀 적잖아요. 왜요? 이때 리을 비읍은 뭐가 소리 났어요? 넙죽하다. 비읍이 났잖아요. 비읍이 발음됐으니까 즉 죽하다와 만날 게 없죠. 그래서 넙죽하다 할 때에는 리을 비읍을 밝히죠. 넓적하다도 발음이 비읍이 나니까 넓적하다 하고 즉 리을 비읍을 밝히는 거죠. 넙둥굴다도 즉 비읍이 발음됐으니까 넓다의 활용 중 이 세 가지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굴다는 리을 비읍을 밝히는 거죠. 그러나 널찍하다, 널따랗다 이 경우에는 리을이 발음되니까 발음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라고 쓰는 것이고. 간단히 말하면 요거 외우면 돼. 요거 세 개. 그죠? 넓다의 예외야.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굴다. 한 번 더 시작.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굴다. 그 외에는 널따랗다, 또 널찍하다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자, 2번 넙죽하다 틀렸네. 넙 했을 때 받침의 발음이 비읍이 나는 건 맞지만 근을 밝혀야 되니까 근이 리을 비읍이 들어가야지 넙죽하다 하고 발음은 넙죽하다 맞지만 표기에는 리을 비읍을 써서 넙죽하다. 넙둥굴다 맞죠? 방금 했죠? 넙둥굴다. 그리고 늑수그레하다 맞나요? 예. 늑수구레하다. 이때도 늑다 하고 기억이 발음되니까 역시 밝혀서 늑수구레하다라고 씁니다. 3번 발음을 얼쭉얼쭉하다라고 발음하면 안 돼. 뭐라고 발음해야 돼? 억쭉억쭉하다. 왜냐면 리을 기억은 기억이 원칙이거든. 그래서 억쭉억쭉하다. 밝혀 적어야죠. 리을 기억은 기억이 원칙이지. 억쭉억쭉하다. 읍조리다 맞나요? 예. 이때는 비읍이 발음되잖아. 읍조리다. 을조리다가 아니지? 읍조리다. 비읍이 발음되니까 리을 피읍을 밝혀서 읍조리다 하고 적죠. 올바르다 맞나요? 예. 여러분들 올바르다하고 옳다하고 구별해야 돼. 올바르다 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올바르다. 그러나 옳다 할 때는 뭐예요? 리을 히읗을 써서 옳다. 이 둘은 다릅니다. 올바르다와 옳다 별개의 말입니다. 의미가 유사하지만 별개의 말입니다. 행동거지는 올바른 거고요. 그죠? 그의 의견이 옳다고요. 행동거지가 올바른 거고 그의 의견이 옳다라고 해야죠. 4번 발음이 학작거리다야 할작거리다야 할작거리다. 리을이 발음되니까 짝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발음이 넓다예요 넓다예요 넓다니까 널따랗다 하고 즉 소리 나는 대로 다랏을 쓰고요. 또 발음이 넙직하다가 아니라 뭐야? 널찍하다니까 발음 나는 대로 표기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 별 표시해놔. 중요합니다. 20번은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얘는 발음에 달렸어. 표기도 표기지만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에 즉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느냐 하는 게 달려 있어요. 자, 21번을 봅니다. 스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항상 내가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그런 어려운 거는 10%도 안 돼요. 90% 이상이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을 갖고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이 혼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걸 여기서 떠드는 거 의미 없는 짓이고, 선생이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에 강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지,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해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더라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돼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선생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 그건 10%도 안 돼. 10%도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혼자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얼마나 줄여주는가, 그리고 또 시험과 관련돼서 얼마나 또 제한을 시키고 찾아보게 하고 지적을 해주는가. 그냥 무심히 20번을 푸는 것과 선생님이 20번에 별 표시하고 관심을 가져라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이 뭔가를 지적하고 하면은 믿고 하는 거야. 믿어서 손해볼 게 없잖아. 선생님이 이거 꼭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손해볼 거 있나? 아니잖아. 그런데 어떤 것이 꼭 나온다고 했는데 에이 뭐 나오겠어. 그러고 안 하면 뭐야?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믿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수업 시간에 스님들은 자신의 직업 의식 속에 시험에 나올 걸 알려주고 싶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10년, 20년 같은 과목을 쭉 하면서 같은 시험 문제를 쭉 보다 보면은 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직관이라는 게 생기고, 그지? 그런 건 세월이 쌓여야 생기는 거거든.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을 스님들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허투루 넘기지 말고 별거 아닌 말 같아도 꼭 메모를 해두라고요. 그러면은 가서 우리가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4번. 21번. 말끔하다 맞나요? 예. 그래서 말끔하다 소리 나는 대로 쓰고요. 또 말쑥하다 맞나요? 말쑥하다 맞아요? 예. 소리 나는 대로 쓰고요. 또 말짱하다 역시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는 건 된소리를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말짱하다 맞죠. 왜냐하면 이 세 단어 모두 막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렇지? 리을 기억이 들어가는 막다하고는 관계없잖아. 뭔가 행동거지가 말끔하고 말쑥하고 말짱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된소리 난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깨 그러면 이유 없이 된소리 난 거잖아. 그럼 이유 없이 된소리 난 건 쓰라 이거야. 그러면 이유가 있는 된소리라는 건 뭐야? 앞에 음절이 기역이나 비읍 등 안울림 소리가 올 때는 이유 있는 거니까. 국수라고 발음되더라도 쓸 때 뭐라고 써? 국수. 야단 법석 하고 발음되더라도 쓸 때는 뭐야? 법석. 왜냐면 앞에 오는 음절이 안울림 소리니까, 우리가 이유 있는 된소리니까 그럴 때에는 굳이 된소리를 적지 않지만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 그러면 그럴 때에는 즉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죠. 만약에 이 단어들의 낱말 뜻이 하늘이 막다 할 때 그 막다와 연관이 된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사소리를 쓸 수 있겠지만 세 단어 모두 그런 막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소리 나는 그대로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다음 2번. 실쭉하다라고 발음되죠? 실쭉하다. 이때 싫다라는 말과 연관이 된다면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실쭉하다라고 했을 때는 토라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꼭 싫다하고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뭐야? 실쭉하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실쭉하다. 또 시큼하다죠. 이때 시큼하다라는 말이 싫다하고 연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소리 나는 대로 뭐야? 시큼하다. 시큼하다 하고 시로 적고, 실컷도 그래요. 이 실컷은 싫어할 때까지라는 의미보다는 뭐야? 마음껏 이런 의미잖아. 마음껏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뭐야? 실컷. 그런데 우리말에는 어떤 일에 실증나다, 실증이란 말이 있죠? 그때 실증은 싫어진 거잖아.
그지? 그럴 때에는 리을 리을을 밝혀야지. 그래서 실증할 때는 리을 리을을 밝혀야죠. 반면에 실축하다, 시큼하다, 실컷 이런 경우에는 싫다라는 어원에서 멀어졌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3번에 실증할 때는 밝혀 적어야 돼. 근데 주의할 건 우리말에 또 뭐도 있죠? 우리말에 이 실증 말고 또 뭐도 있어? 이 실증이라는 한자어도 있죠? 이건 주로 어디서 많이 쓰나요? 한국사에서 많이 쓰겠지? 뭐 실증주의, 실증적, 그죠? 그래서 실증주의 이럴 때 실증은 싫다하고 관계없는 한자어니까 실증, 실제로 증명한다 이 말이지. 실증적 사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위에 실증은 싫다하고의 연관이 있으니까 밝혀 적는 겁니다. 얄따라타 맞죠? 얄팍하다 맞고요. 그죠? 리을이 소리 나니까 겹받침에 앞에 게 소리 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공식이야. 겹받침에 앞에 게 소리 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얇다, 얄팍하다. 얇다, 얄따라타. 4번도 짧다, 짧따라타. 그렇죠? 짧다, 짧따라타. 그리고 짤막하다. 그리고 불그락 푸르락. 이때 불그락 푸르락은 붓다 밝혀 적어야죠. 불그락 푸르락.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돼. 불그락 푸르락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붓다를 밝혀야 돼. 주의할 거. 불그락 푸르락은 되는데 푸르락 불그락은 안 돼요. 불그락 푸르락은 되는데 푸르락 불그락은 안 되죠. 여러분들 쥐락 펴락이에요? 펴락 쥐락이에요? 쥐락 펴락이죠. 자, 손을 쥐어야 펼 거 아니야. 그지? 뭘 웅크린 것도 없는데 먼저 펴다 말이 안 되잖아. 또 마찬가지.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푸르러지는 거지 갑자기 멀쩡한 얼굴이 푸르러질 리는 없잖아.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낱말을 쓸 때도 먼저 일어난 일을 앞에 쓰고 우리가 어제 그제 그러지 그제 어제라고 안 하거든. 그죠? 먼저 일어난 일을 앞에 쓰고 뒤늦게 일어난 일, 뒤이어 일어난 일을 뒤에 써요. 이런 식의 단어 형성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어의 선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아두세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가끔 이 용어를 설명하고 이 용어에 어울리는 낱말은 이렇게 묻거든요.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7급과 9급에서. 물론 선조성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조성을 먼저 알고 있으면 훨씬 쉽잖아.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때도 시험에 낼 때 언어의 선조성을 먼저 설명했다고. 즉 어떤 단어를 만드는데 먼저 일어나는 걸 앞에 쓴다는 거야. 그래서 펴락쥐락이 아니라 뭐야? 쥐락펴락. 불그락 푸르락이지 푸르락 불그락은 안 되지. 이와 같은 언어의 선조성과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답이 뭐가 나왔냐면 즉 언어의 선조성과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답이 뭐가 나왔냐면 위아래가 나왔어요. 위아래는 위아래 그래도 되고 뭐예요? 아래 위 그래도 돼요. 왜? 이거는 공간상의 위아래지 일이 먼저 일어나고 아니고가 아니잖아. 이해돼? 그래서 위아래 아래 위는 위아래 아래 위는 바꿨어도 관계없죠. 위아래 아래 이 중요해. 위아래 아래 위는 바꿨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언어의 선조성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했던 불그락 푸르락 쥐락펴락 이런 단어들은 바꿔 쓸 수가 없지. 그지? 뛰어나간 거야 나가 뛴 거야? 뛰어나간 거지. 뛰어나가는 거지 나가서 뛰냐? 모자라지. 따라서 뛰어나가다라고 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언어에 뭐라고 부른다? 선조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해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꼭 그 개념에 대해 질문하지 않더라도 알겠어요? 예를 들어 언어의 자의성 이걸 질문하지 않더라도
그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 관계가 아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 개념을 떠올리게 되거든. 공부는 사실 그런 용어들을 내가 압축해서 암기량을 줄여가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풀어서 보면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면 되지 이걸 굳이 의인법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는데 훨씬 줄어들잖아.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라는 걸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공부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풀어서 막 느려져 있는 걸 개념화하는 거. 이게 공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언어의 선조성이라는 말 솔직히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시험에 낼 때 풀어서 말을 해주니까.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언어의 선조성이란 무슨 뜻이라고? 먼저 일어난 단어를 먼저 나열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단어로 뭐라고? 위아래와 아래 위는 얼마든지 바꿔 써도 상관이 없다 얘기입니다. 다음이 22번. 자, 맞춤법에 어긋난 걸 묻는 겁니다. 넋두리 맞나요? 예. 넋을 밝혀야죠. 기억시오. 넋두리. 널적하다예요. 넓적하다예요. 넓적하다죠. 발음이 넓적하다. 넙 비읍으로 발음되니까 맞죠? 넙 밝혀 적었죠. 널찍하다예요. 넓직하다예요. 널찍하다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맞죠? 자, 얍따라타예요. 얄따라타라예요. 얄따라타잖아.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뭐야? 얄따라타라고 적어야지. 소리 나는 대로 얄따라타라고 적어야죠. 얄따라타. (23번) 해점을 엮이면 설레이는 이 마음은 고향 하늘을 나르고 있었다. 꼭 여러분들이 쓴 것 같죠? 그죠? 아주 맞춤법과 표준어에 벗어나서 엉망으로 써놨어. 자, 틀린 거 뭐 있어? 점을역. 우리가 어떤 시간대, 뭐뭐 할 무렵, 시간대일 때 역은 받침에 뭘 쓴다? 받침에 뭐 쓴다? 키윽이야, 키역이야? 여기 표정이 그냥 쓰지 뭘 또 물어보냐 이러는데 이 발음이 중요해. 키윽이야, 키역이야? 키윽이야, 키윽, 키윽. 기억이 기역이고 키읔은 키역이 아니라 뭐야? 키읔. 몇 번을 해도 얘는 뭐라고 읽어? 얘는 디귿. 얘는 티읕. 얘는 티읕이고 얘는 뭐야? 디귿이고. 알겠어요? 선생님 어디서 키역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탈북자. 알겠어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너 탈북자로 오해받아. 그러니까 키역이 아니라 뭐라고? 키윽. 거센 소리는 모두 읒 붙이는 거야. 읒. 그러니까 키윽, 티읒, 피읍. 알겠어요?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또 틀리고. 자, 점을역 했을 때 키읔 받침. 그럼 읽을 때 해점을 여기면 이렇게 읽어요. 해점을 역히면 이렇게 읽어요. 해점을 여기면 이렇게 읽어요. 해점을 역히면 이렇게 읽어요. 해점을 역히면 이렇게 읽어야죠. 그래야지 키읔이 들어가는 걸 정확히 알지. 연음해야 되잖아요. 연음. 그죠? 키읔이 조사 이명과 만났으니까 서술격사 이명과 만났으니까 그대로 해점을 역히면 이렇게 읽어야지. 그냥 해점을 역 하고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기역이지만 이게 연음될 때는 뭐야? 키읔이 그대로 첫 소리로 가니까 해점을 역히면 이렇게 읽어야죠. 그죠? 해점을 역히면 설레이는이 아니라 뭐라고요? 설레는. 이 마음은 고향 하늘을 나르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날고. 음호음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음호음을 뭐라고 불러요? 형태소로? 그렇지. 매개모음이라고 그래. 먹으며처럼 받침과 받침이 만날 때,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이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 을을 붙인다고. 그런데 리을 받침에는 못 붙여.
됐어요? 리을 받침에 뭐부터? 나르고가 아니라 뭐야? 날고. 나르며가 아니라 뭐야? 날며. 나르느냐 아니라 뭐야? 나는. 그때는 또 리을이 탈락하지. 나는. 우리말에서요. 이 리을 받침 들어가는 곳의 활용을 조심해야 돼. 리을 받침 들어가는 말은 이렇게 다른 받침 있는 말과는 활용이 다르거든. 그래서 나르고가 아니라 뭐야? 날고. 자, 그러면 틀린 거 몇 개? 3개. 정답은 3번. 24번 빈대떡을 부치다 맞나요? 예. 요리하다는 의미 부치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쳐놓은 먹을 거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지? 맨날 뛰어다니면서 먹지만 말고 표기부터 알아야지. 미음일까 니은일까? 미음. 그렇죠? 신기해. 자, 그 다음 목걸이 맞나요? 목걸이 맞나요? 목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죠. 목걸이는 뭐예요? 액세서리고 목걸이는 액세서리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목걸이는 목병, 목에 병이 난 거야. 그래서 뒤에 덧났다가 나왔기 때문에 목걸이가 덧났다 맞죠? 그죠? 목걸이가 액세서리고 그죠? 자, 요렇게 이루어진 단어 목에 걸다의 전미사 이가 왔어. 합성법이 이루어지고 또 화생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낱말을 뭐라고 불러? 복잡한 형성. 그죠? 복잡한 형성이라고 하고 목걸이는 액세서리를 말하죠. 그러나 소리 나는 대로 목걸이 이러는 건 목에 걸다와 관계가 없다는 거야. 우리만 한글 맞춤법 규정에 보면 원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멀어진 대로 적는다. 그러나 원래의 뜻이 살아있을 때는 전미사 이를 밝혀 적는다. 이 규정에 따라서 목걸이는 절대 목에 걸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지금 목이 아픈 거고. 그죠? 자, 귀에 거는 건 뭐라고 하겠어? 당연히 귀걸이라고 하겠지. 그렇지? 목에 거는 걸 목걸이라고 하니까 귀에 거는 건 귀걸이라고 하겠지. 그런데 귀걸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야. 그럼 귀가 아픈 건 뭐라고 할까? 그냥 귀병이라고 하는 거고. 귀병이라고 하는 거고 귀걸이는 없어. 대신 귀는 이 귓불을 뚫어서 액세서리를 그지? 할 수 있죠? 귓밥, 이 귓밥, 귓불이라고 하지. 이 귀의 도톰한 부분을 귓밥 또는 뭐야? 귓불. 이걸 뚫어서 고리를 끼울 수 있으니까 액세서리의 의미로 뭐라고 써도 돼? 귀고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목고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목을 뚫어 쓸 수는 없으니까 목걸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또 창의적으로 목을 뚫어봐라. 목걸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왜 생각만 해도 흥분되니? 그런 거 하는 거 여기다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술을 체에 바치다 맞나요? 예. 걸러내다 바치다 맞습니다. 약을 다리다 맞나요? 틀렸죠? 어머니가 아버지 약 좀 다려와라 그랬더니 다리미 들고 막 떠다니면 어머니도 쓰러지고 아버지도 쓰러지고 그지? 약을 다리다 하면 어떻게 써야 돼? 다리다. 그죠? 약을 다린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바치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일단 체에 거르다 할 때는 뭐라고? 바치다. 체에 바치다. 걸러내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바치다는 뇌물을 바치다. 이 둘은 구별이 쉽습니다. 그죠? 한 번만 외워두면 돼요.
차에 바치다, 뇌물을 바치다. 그런데 문제는 얘죠. 바치다와 바히다입니다. 자, 한 번 더. 치는 무슨 전미사? 치는 무슨 전미사? 강세 전미사. 힘준 말이야. 받았다와 바치다는 똑같은 말이라 이거야. 그지? 힘준 말이야. 희는 무슨 전미사? 피동의 전미사. 문법적으로 바치다의 희는 피동의 전미사. 자, 질문. 이 둘 중에서 그 활용이 더 넓은 것. 활용하는 범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자주 쓰이는 단어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당연히 위에 거겠죠. 그렇죠? 얘는 희가 들어가서 피동이든 사동이든 문법적인 제약이 있지만 얘는 강세전미사니까 받았다 이 말이니까 훨씬 사용 범위가 넓겠죠. 이해돼요? 우산을 바치다고, 그지? 누웠더니 등이 바치다고, 그죠? 먹었더니 속이 뭐야? 바치다고. 있어요? 이 바치다는 쓰임이 다양해요. 문제는 얘가 쓰임이 적은 거야. 얘는 딱 두 경우에만 쓰면 돼. 알겠어요? 하나는 뭐야? 부딪히다는 의미. 차에 바치다. 당하다는 의미. 차에 바치다. 또 하나, 그렇지. 도매금으로 바치다. 즉 어떤 물건을 싼 값에 대량으로 떠넘길 때 얘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사실 얘 의미가 없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당하다는 의미인데 도매금으로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 도매금으로 바치다. 요 두 가지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바치다를 씁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등이 바치는 거고 속이 바치는 거고 화가 머리끝까지 바치는 거고, 알겠어요? 우산을 바치는 거고 아래 나무로 바치는 거고 지게다리로 지게를 바치는 거고, 이해돼요? 너를 뒤에서 받쳐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위에 거야. 이 바치다야. 알겠죠? 오히려 이 바치다가 희소하게 쓰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약을 다리다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다리다. 24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이제 다음에 품사로 가서 명사 파트의 시험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 파트 품사에 있어서 특히 명사 쪽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먼저 102쪽에 품사라는 이론을 잠깐 보면, 자, 품사에 관한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우리말의 품사가 9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품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떤 단어를 의미상, 기능상, 그리고 형태상 나눈 거야. 다시 한번, 품사란 뭐냐? 어떤 낱말을 의미상, 기능상, 형태상 나눈 거야.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의미상 나누면 9개로 나눠. 그래서 구품사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어떤 단어가 사물의 이름을 말하면 뭐라고 부른다? 명사. 그 사물을 대신하는 말, 명사를 대신하는 말 뭐라고 한다? 대명사. 이 대자가 클 대자가 아니라 대신 대자란 말이야. 그렇지? 대명사야. 큰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라고. 그죠? 따라서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야. 그러면 우리말에 대명사가 많겠어? 명사가 많겠어? 당연히 명사가 많지. 그렇죠? 그 명사들을 대신하는 명사니까 대명사는 있어봤자 뭐야? 3개야. 이거 그거 저거. 이해돼요? 사람이면 이, 그이, 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대명사는
지극히 한정된 단어야.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결국 어휘력의 첫걸음이라고. 사물의 이름. 근데 그 명사를 대신하는 게 뭐라고? 대명사. 그럼 대명사는 왜 필요할까? 왜 명사를 쓰면 되는데 대명사를 쓸까? 언어의 경제성, 합리성 때문이야. 그 명사를 또 부르는 것보다는 그게, 이게 라고 말하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등장한 게 대명사야. 그 다음 숫자를 말하는 걸 특별히 뭐라고 그래? 수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말에서 수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이걸 말할 때만 수사야. 또 첫째는,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할 때만 수사야.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한 개만 좋아할 때 한, 다섯 개 있지, 다섯, 이거 수사 아니에요. 전부 뭐야? 관형사야.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를 말하는 그 낱말이 수사인 경우로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수사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건 어떤 경우라고? 우리가 수영하기 전에 주의할 요소. 첫째, 준비 운동을 한다. 둘째, 물을 많이 처먹지 마라. 셋째, 배가 부를 때 들어가지 마라. 이럴 때만 이게 수사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고 첫째 아들이요, 둘째 딸이요, 셋째에는, 넷째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말들은 전부 뭐예요? 관형사거나 아니면 명사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써 있다고 여러분들은 먼저 수사를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실제로 숫자가 수사인 경우는 거의 드물다. 대부분은 뭐야? 수관형사거나 아니면 명사인 경우예요. 그렇죠? 오히려 수사일 때가 더 활용 범위가 적어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명사, 대명사, 수사는 낱말의 의미를 가지고 구분한 거고, 얘네들이 주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도 하고 목적어도 하고 보어도 하고 온갖 역할을 다 해. 그래서 기능상 뭐라고 부르는 거야? 체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체언이라는 용어는 어떨 때만 필요한 거야? 체언이라는 용어는 어떨 때만 필요한 거야? 정말 문법 설명할 때만 필요한 거야. 평소에는 체언이라는 말을 쓸 일이 전혀 없고 문법 설명할 때만 이 체언이라는 용어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체언은 곧 뭐야? 명사야. 실제로 체언에 해당되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체언을 설명하고 있으면 전부 명사 떠올리면 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 이 명사는 예를 들어 분필, 그러면 이 분필이라는 낱말은 어떤 문장에서는 분팔, 어떤 문장에서는 분폴, 어떤 문장에서는 분풀 이래요? 아니죠. 한 번 분필은 영원히 분필이지. 형태가 안 변해. 그래서 형태상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불변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 용어 알겠어요? 그래서 품사라는 것은 결국 형태상, 기능상, 의미상 나눈 걸 품사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저 단어의 품사가 뭐냐? 그러면 그건 뭘 묻는 거야? 의미상의 분류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체언이니 불변어니 이 말은 문법적인 설명을 할 때만 필요하지 평소에는 쓸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수십만 단어를 의미상 분류하면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건 명사, 그 명사를 대신하는 건 대명사, 그리고 숫자를 말하는 건 수사. 그 다음 주로 이것들이 하는 기능이 문장에서 여러 문장 성분을 쓸 수 있으니까 몸체자를 써서 체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체언 뒤에 붙어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니까 관계언이라 해서 뭘 얘기해요? 조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사는 기능상 관계언이라고 부르는데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지. 그래서 오로지 문법적 역할만 해. 그래서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예요. 나머지 품사의 단어들은 모두 실질 형태소인데 조사만 형식 형태소죠. 다음
사물의 동작을 말하는 단어를 뭐라고 불러? 동사. 성질 상태를 말하는 걸 뭐라고 불러? 형용사. 이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상 단어를 말한 거고, 품사를. 이제 이것들을 기능상 말하면 이 동사나 형용사는 체험과는 달리 형태가 바뀌잖아. 그래서 기능상 뭐라고 불러? 용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이라는 말은 곧 활용을 한다 이 뜻이고, 이건 바꿔 말하면 용언은 뭐와 뭐로 나누어진다?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용언이라고 말하면 결국 뭐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용언 안에 동사와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우리말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만이 뭐야?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진다 이 뜻이지. 그리고 이 용언이라는 말이 체언이라는 말과 함께 문법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언하면 뭘 떠올려?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동시에 용언이다 하면 뭘 떠올려?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체언하면 뭘 떠올려? 명사를 떠올리면 되고, 그리고 그 체언은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변어가 되고, 주로 이 체언 뒤에 붙어서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한다? 조사라고 부르고. 자, 이제 체언과 용언을 꾸미는 말, 주로 체언을 꾸미는 걸 뭐라고 불러? 관형사. 주로 용언을 꾸미면 뭐라고 불러요? 부사. 그래서 체언을 꾸미는 걸 관형사, 용언을 꾸미는 걸 부사라고 하고, 이 관형사, 부사는 처음부터 용언이나 체언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능상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수식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수식하는 말이다 해서. 그래서 우리말에 처음부터 태생이 수식언인 경우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 거지. 자, 이제 끝으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걸 뭐라고 그래? 독립언이라 하고, 그에 해당되는 게 감탄사가 있죠. 이해됐죠? 자, 칠판 볼까요? 품사란 낱말을 의미상, 기능상, 또 하나 형태상 분류한 거다. 그지? 품사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낱말을, 여러 낱말을 뭐와 뭐와 뭐에 따라 분류한 거다? 의미상, 기능상, 형태상 분류한 거. 이게 품사의 정의야. 자, 이제 우리말에서 의미상 품사를 나누면 몇 품사? 구품사. 먼저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 뭐야? 명사. 그 명사를 대신한다 뭐야? 대명사. 그 다음 숫자를 말한다 뭐야? 수사. 다음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뭐야? 조사. 다음 주로 다른 말을 꾸미는 말로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을 꾸미는 걸 관형사. 주로 동사, 형용사를 꾸미는 걸 부사. 주로 독립해서 쓰이는 걸 감탄사. 사물의 동작을 말하면 뭐라고 한다? 동사. 사물의 성질, 형태를 말하면 뭐라고 한다? 형용사. 이렇게 9개라고. 달랑 9개야. 10개만 돼도 내가 외우라는 말 안 하겠는데 9개밖에 없잖아. 그죠? 이제 이건 의미로 구품사는 의미로 품사, 낱말을 나눈 거고,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가 기능상 뭐라고 부른다? 체언. 조사를 기능상 뭐라고 부른다? 관계언. 이때 관계란 무슨 뜻이냐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이 뜻이에요. 자, 관형사나 부사는 주로 무슨 기능을 한다? 수식언. 감탄사는 주로 무슨 기능을 한다? 독립언. 동사나 형용사는 주로 무슨 기능을 한다? 용언. 여기까지 알겠지? 그리고 형태상
그 형태가 변하는 건, 즉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서 형태가 변하는 건 용언이니까 얘를 가변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한 번 형태가 정해지면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불변어라고 부른다는 거. 여기까지 알겠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불변어 안에서 가변어, 즉 형태가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지. 그게 뭐라고?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이다라는 말이 분명히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변어라고. 여기서 가변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는 어미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 서술교사 이다를 용언이라고는 안 부르지? 가변어라고는 부르지만 용언이라고는 안 불러. 왜? 용언이 되려면 뭐와 뭐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서술교사 이다는 이렇게 이다, 이고, 이니, 이면 하고 분명히 어미가 붙지만 이 서술교사 이다를 어간이라고 안 불러. 그렇지? 그래서 이다가 통째로 조사고, 이고가 통째로 조사고, 이나가 통째로 조사고, 이면이 통째로 조사인 거야. 그래서 조심할 건 서술교사는 가변어는 가변어지만 뭐는 아니다? 용어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미가 붙어서 형태가 바뀌기는 하지만 뭐와 뭐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우리말에서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 말은 뭐밖에 없다? 용언밖에 없다.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 말은 뭐밖에 없다? 용언밖에 없다. 다음, 우리말 품사에서 문법의 핵심은 결국 체언과 그리고 용언에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문법적인 지식이 좋다 나쁘다를 즉 좌지우지하는 건 조사를 얼마나